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지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 생애 진로 설계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청년 고용 문제는 꽤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청년 고용 문제는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세계적으로 저성장 이후 지속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 4월 고용 동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한 65.1%인데 청년층 고용률은 한 40.9% 됩니다. 저는 고용률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공시적 한 공무원 준비하는 40만 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준비하는 한까지 해서 한 100만 정도가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고요. 또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처해 있고 또 기업들은 쓸만한 인재가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에 한 4명꼴로 주거 문제가 매우 열악한 청년 빈곤층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 등을 포기한 청년층이 증가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공무원이나 대기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은 취업난을, 또 중소기업은 이렇게 기업 구직난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특히나 현재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여파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 세계 질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든지 무이나 자국보호주의 등으로 대규모 고용시장의 붕괴를 좀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세계적인 우리 유발 하라리 그 학자는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과 빅브라더에 의한 개인 감시에 또 장기화 또 고립된 민족주의 부활로 세계의 종말이 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요. 특히 2030년경에는 사이보그, 지금 말해서 인공지능의 인간의 출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용 동향도 최근 보면 전체 실업률은 한 4.2%인데 청년 실업률은 한 9.3%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비경제 활동 인구도 또 증가되는 이런 결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한 11만 명, 34.7% 정도 비경제 활동 인구가 있고요. 또 구직 담연자도 한 61만 1천 명으로 전월 대비 한 12만 명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결과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결국은 앞으로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또는 IMF 이후에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아마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이 IMF 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IMF 이후에 한국을 지배해온 어떤 신자유주의 성장 또는 세계적으로 어떤 저성장 기조라든지 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 또 중국의 발전, 한국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또는 4차 산업혁명과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기업은 생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산 설비의 로봇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공장 구축 이런 걸 하면서 인력을 최소로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경력직을 채용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 사이에 어떤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규 교육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을 학습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 한 예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은 10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 없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근데 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은 그 코트라에서 발표한 이야기 보면 실리콘밸리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사회는 변화되고 또 새로운 변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해야 되고
교육 혁신도 해야 되고 정책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기술 발달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고용 시장도 변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존 일자리가 많은 것들로 대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로 인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도 사실상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시대는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경영자는 노동자 모두가 정규직이라는 인식을 좀 가져줘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정하게 일한 만큼 동일한 임금을 주고 직위도 보여주는 이런 사회 구조로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가 비정규직을 쓰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자료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한 69.7% 되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도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회 정의 구현 차원 또는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고용을 앞으로 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어떨까? 또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전 국민 기본 소득 보장이라든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라든지 국민 취업 지원 취업 제도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용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네, 우리가 보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불행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이거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 결국 국가적 재앙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요. 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면 결국은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작년 2019년에 저희들이 보면은 한 0.92 정도로 출산율이 아주 낮습니다. OECD 국가에서 꼴등입니다. 최소한 1.3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출산율 증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회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선순환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지역사회도 붕괴되고 국가 시스템도 불가되고 결국은 국가의 재앙으로 오겠죠. 네, 결국 일자리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순환, 국가적 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점들을 들어보니까요, 해결 방안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책은 인간의 행복 추구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욕구 충족이 안 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추구라는 것은 결국은 주거가 해결돼야 되고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또 노후 부장이 해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맞도록 어떤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는 아마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엄청 나눠질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코로나19 우리는 세계적으로 엄청 이상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K 방역이라든지 또는 IT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형 인터페이스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결국은 뭐야?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융합과 통섭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는 해양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어떤 컨테이너 우리 혁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멜컴 맥린이 컨테이너를 발명했고 또 시랜드라는 세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 결국 많은 수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3D 프린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때요? 제조 지식이나 설비, 산업사회를 한 것들이 결합시켜서 많은 것이 만들어낸다. 1인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한국형 인터페이스 혁명으로 결국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심은 창의력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조업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입혀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지만 누구와 손잡았습니까? 결국은 태양광 회사와 손잡고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망으로 구성된 세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건 전부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융합과 통섭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기도 하고 만들어내고 하고 그래야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한국형 인터페이스 혁명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핵심은 창의력과 아이디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령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이 몰리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고령층의 빈곤층이 세계 OECD 국가에서 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과 고령화로 구분해서 무엇을 지원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가 변하고 이런 코로나 당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국가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청년의 주거나 취업, 교육 지원이라든지 청년 수당 등을 실시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을 지원하는 부처가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결국 실행력입니다. 실행력이 없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서 청년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펼쳐야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고용 분야도 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생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교수님께서는 관련 종사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어떤 결합과 접속의 정점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GPS를 활용해갖고 뭐가 탄생했습니까? 우버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또 남이 만들어 놓은 휴대폰 핵심 기술도 적절하게 harness했습니다. 이제 산업과 금융이 주 자본화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의 핵심이 결국 자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는 뭘 했습니까?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였습니다. 어떤 키보드를 없애자 뭐가 있습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은 매우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하면 정부나 지자체, 기업, 대학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인도는 동남아나 유럽으로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나 정치인, 기업가의 융합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기업에 구걸하는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민간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농업에서 산업단지까지 전국토를 친환경 사업으로 리몰링하는데 야망을 꿈꾸는 청년을 모아야 됩니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고통을 달게 삭힌다는 다산 정약용의 어떤 지혜와 해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농과대학을 나옵니다. 그 학생들이 제조기술만 배우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뭐냐? 제조와 IT와 공학이 필요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뉴욕에 이미 식물 공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루어지거든요. 스마트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기에 대한 것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저는 봤을 때 이러한 교육은 당 시간 내에 대학을 졸업한다, 학교 교육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을 사회의 적응이라든지 능력을 길러주고 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해서 전 국민 평생 직업 교육 또는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생애 동안 평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들, 청년들의 창의력을 이끌어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는 청년의 창업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청년의 창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지자체, 기업, 대학들이 서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년을 위한 조직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는 청년 지원
과라든지 이런 조직도 만들고 또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청년 상상펀드라든지 이런 재원을 만들어야 재단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떤 한국형 뉴딜 아니면 전남형 뉴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순천의 도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뭘 하냐? 순천은 에코 도시 또 순천만 국가정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식품과 인공지능, 4차 산업의 스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음식거리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다문화들이 많이 왔거든요. 다문화들을 활용해서 세계적 음식거리도 만들어 보고 또 세계적인 식품 조리 연구센터도 대학에 만들어 보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계속 하다 보면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만드는 그러면 웹도 만들고 또 클라우드 시장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정책을 하냐? 해외에 나가 있는 이런 기업들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니소링 정책을 지금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획기적인 정책을 그 기업들에게 밀어줍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이 만들어지는 실제 이 예가 있습니다. 제가 2018년 6월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일본 키타큐시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이 키타큐시 도시는 공해의 도시였어요. 근데 그 공해의 도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정부가 협력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협력 시스템을 통하다 보니까 주민 지자체가 같이 협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는 2001년 4월에 키타큐시 시립대, 후카오카대 또는 규슈공대, 와세다 대학 이 4개 대학을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키타큐시 학술 연구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가서 보니까 어떤 이런 그 학술 연구도시에 키타큐시 시대 학술 기술 연구소 등 한 13개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44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학 협력 연구를 통해서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는 한 2,200명이 있지만 실제 초등학생들이 한 1,000명 이상 다니는 학교가 만들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결국 키타큐시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된 겁니다. 청년이 모여드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일자리, 한국형 뉴딜에 맞춰서 우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지금의 청년 문제, 아니 일자리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키타큐슈시의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무엇보다 문화의 융합, 대학과 지역이 융합된 사례 이것이 네.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청년은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잘 살기 위한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결국 그렇게 봅니다. 청년이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청년이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결국은 정부와 지자체는 뭐라고 해야 되냐? 청년이 행복한 도시다.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까 순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계속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들이 필요해서 계속 만들어지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보시면 자영업 비율이 한 22%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자영업 비율은 낮춰주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 한 12%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지원들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청년이 공무원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풍토가 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청년이 핵심적인 일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사회가 되면 앞으로는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뭘 것 같습니까? 판사, 의사 이렇습니다. 결국은 핵심적인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최대한 줄이고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혁신해야 됩니다. 또 사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혁해야 되고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도래에 따른 사회 계획을 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세계 시장과 경쟁해서 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줄이고 또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남은 그렇습니다. 과제를 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청년이 살기 좋은 사회가 조성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